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5장 번역의 네 번째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강의의 목적은 번역의 조절을 이해하는 것이고 또 번역 과정 중에 일어나는 각종 문제 상황에 세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핵심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번역의 조절은 박테리아와 진핵생물을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박테리아의 경우 가장 핵심되는 번역 조절 방법은 이 라이보솜 바인딩 사이트와 스몰 서브유닛의 결합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mRNA의 경우 라이보솜 바인딩 사이트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 서브유닛이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죠. 근데 만약 어떤 단백질이 있어서 그 단백질이 이 부위에 붙어 있다. 그러면 이 라이보솜 바인딩 사이트가 스몰 서브유닛과 결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의 유무가 번역을 조절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리고 이 두 번째 경우를 보면 이 폴리시스트라닉 mRNA의 경우 이 RNA가 합성이 되면 이렇게 2차 구조를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두 번째 오픈 리딩 프레임 앞에 있는 이 라이보솜 바인딩 사이트는 이 RNA의 2차 구조에 의해서 막혀 있는 구조죠. 그래서 스몰 셀 유닛이 결합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 이 첫 번째 오픈 리딩 프레임이 번역이 되어서 2차 구조가 풀리면은 그때는 두 번째 오픈 리딩 프레임도 번역에 사용될 수 있겠죠. 이렇게 이 라이보솜 바인딩 사이트가 단백질이나 다른 RNA와 결합함으로써 번역의 조절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박테리아에서 일어나는 번역 조절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서는 이콜라이의 라이보소멀 프로테인들의 유전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라이보소멀 프로테인들이 수십 개가 있으니까 그 유전자도 수십 개 있고 그 유전자가 여러 개의 오페론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오페론이라 함은 하나의 프로모터에 의해서 전사가 되는 여러 개의 유전자, 그러니까 프로모터와 그 프로모터에 의해서 조절되는 유전자를 다 모아서 오페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의 전사 단위가 오페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에 이렇게 L11이라든지 또 S12라든지 이렇게 번호가 붙여져 있는데 여기서 L 또는 S 같은 경우는 이 라지 서브 유닛의 구성 성분이 되는 단백질의 유전자면 L 붙이고 또 스몰 서브 유닛의 구성 성분이 되는 그런 단백질의 유전자 같은 경우는 S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그럼 이런 오페론들의 발현 조절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프로모터에서 전사가 일어나서 이 mRNA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mRNA는 다시 번역에 사용이 돼서 단백질들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 단백질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단백질 중에 하나가 번역을 억제하는 억제자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SPC 오페론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전사와 번역이 일어나서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은 이 S8 단백질이 이 mRNA에 자기 자신의 mRNA에 결합해서 번역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오페론마다 하나씩의 이런 번역 억제자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은 그리고 자기 자신의 mRNA에 결합해서 번역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유전자들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라이보솜의 구성 성분으로서 작용해서 번역을 수행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두 번째 기능은 자기 자신의 mRNA에 결합함으로 해서 번역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을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페론 중에 하나가 전사가 되어서 또 번역이 되어서 라이보소멀 프로테인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라이보소멀 프로테인들이 정상적으로 하는 일은 라이보소멀 RNA하고 결합을 하고, 또 이 라이보소멀 RNA는 2차 구조, 3차 구조를 만들면서 라지 서브 유닛이나 스몰 서브 유닛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번역을 수행합니다. 근데 만약 이 라이보소멀 프로테인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결합할 라이보소멀 RNA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 쓸모없는 단백질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니까 그걸 막아야 되죠. 그걸 막는 방법은 여기서 생산된 라이보소멀 프로테인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의 mRNA에 결합해서 더 이상의 번역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기 프로테인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의 mRNA에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보소멀 바인딩 사이트를 막았습니다. 그럼 이제 스몰 서브 유닛이 더 이상 결합할 수 없으니까 이 mRNA는 번역이 일어나지 않겠죠. 두 번째, 세 번째 오픈 리딩 프레임에 있는 라이보솜 바인딩 사이트 같은 경우는 RNA의 2차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또 자연스럽게 번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번역 억제자 중에 하나가 S8 단백질이었죠. 그래서 이 S8 단백질을 보면은 16S 라이보솜 RNA하고도 결합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의 mRNA하고도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 S8 단백질이 결합하는 16S 라이보솜 RNA 부위를 그려놓은 것이고, 이쪽은 mRNA, 자기 자신의 mRNA에서 이 S8 단백질이 결합하는 부위를 표시를 해놓은 건데, 이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실제 S8 단백질하고 접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을 비교를 해보면 거의 유사한 염기서열, 또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지금부터는 진핵생물에서 일어나는 번역 조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가 4EBP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선 진핵생물에서 번역 개시 과정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 이 5' 캡에 EIF4E가 결합을 하고 이것은 4G, 4A, 4B 등을 불러들여서 캡에 이런 컴플렉스를 만들죠. 그 사이에 라이보솜의 스몰 서브 유닛은 이니시에이터 tRNA하고 결합해서 43S 컴플렉스를 만듭니다. 이 43S 컴플렉스와 캡이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4G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4EBP는 어떤 단백질이냐? 4EBP는 EIF4E 바인딩 프로테인을 줄임말입니다. 이름 그대로 4E하고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해서 컴플렉스를 만들고 나면 더 이상 4G하고 결합을 못하고 4G가 없으니까 43S 컴플렉스하고도 결합을 할 수 없죠. 그래서 4EBP 때문에 번역의 중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4EBP의 양이 충분하다면 이 세포 전체에서 번역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그럼 4EBP는 어떤 조절을 받느냐? 4EBP는 인산화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4EBP는 언제 인산화가 되느냐? 그로스 팩터에 의해서 인산화가 되는데, 그로스 팩터의 주된 역할은 세포의 성장이나 분열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세포가 성장이나 분열을 하려면 번역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보면, 이 그로스 팩터가 수용체에 결합을 하면은 수용체가 이제 다이머가 되면서 신호가 발생하죠. 근데 이 신호 중에 일부는 이 mTOR이라는 인산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mTOR은 다시 4EBP를 인산화시키는 거죠. 인산화된 4EBP는 더 이상
EIF4E하고 결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번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이 4EBP의 유무라든지 4EBP의 인사나 정도에 의해서 세포 안에 그 번역 과정이 전반적으로 조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글로벌 레귤레이터라고 할 수 있죠. 진핵 생물에서 일어나는 번역 조절의 두 번째에는 이 IRP라는 단백질입니다. 이 IRP라는 단백질은 철 이온과 결합함으로 해서 형태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또 RNA에 결합할 수 있는 그런 단백질입니다. 근데 이 IRP는 이 페리틴의 양을 조절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이 조절할 때 번역의 조절을 통해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럼 우선 페리틴이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페리틴은 철분과 결합하는 그런 단백질인데 철분의 농도를 일정하게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철분이 너무 적으면 빈혈이 일어난다든지 문제가 발생하고 또 철분의 양이 너무 많으면은 독성을 일으키죠. 그래서 철분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이 페리틴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철분의 농도가 과다하게 많다 그러면은 페리틴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져서 철분과 결합을 합니다. 근데 철분과 결합을 함으로써 이 철분을 숨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자유로운 철분의 양이 줄어드니까 몸에서 독성 작용이 없겠죠. 그 다음 철분이 만약 부족한 상태다. 부족한 상태에서는 페리틴 단백질의 양이 줄어듭니다. 줄어들면은 숨겨 놓고 있던 철분을 내어놓는 그런 효과가 생기니까 이 철분, 특히 프리 아연의 농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페리틴이 철분의 농도를 조절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재밌는 것은 이 철분이 다시 페리틴의 양을 조절하는데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리 아이언의 농도가 페리틴을 조절합니다. 이때 조절할 때 IRP라는 이 철분과 결합할 수 있고 RNA와 결합할 수 있는 이런 IRP라는 단백질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IRP가 어떻게 페리틴 mRNA의 번역을 조절하는지 보겠습니다. IRP는 IRE 바인딩 프로테인을 줄임말입니다. 여기서 IRE라 함은 이 페리틴 mRNA에서 발견되는 특정한 부인데 Iron Regulatory Element를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 페리틴 mRNA의 번역이 일어나면 페리틴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철 이온의 농도를 조절하는 거죠. 그리고 이 IRP는 형태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 이온, 이가의 철 이온이 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 형태에서는 IRE와 결합할 수 있고 반면에 이가의 철 이온과 결합한 IRP는 형태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IRE와 더 이상 결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철분이 부족할 때하고 철분이 과다할 때 IRP의 작용을 보겠습니다. 우선 철분이 부족할 때는 IRP가 IRE에 결합을 합니다. 이때 IRP는 철 이온과 결합하지 않은 상태죠. 철분이 부족하니까 철 이온도 많이 없을 테고 그럼 IRP는 IRE와 결합할 수 있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IRP가 IRE에 결합하면은 이 2차 구조를 세게 안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번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페리틴이 합성이 되지 않고 그러면 프리 아이언
그러니까 자유로운 철분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반대의 경우 철분이 과다하다. 철분이 과다하니까 이가 처리온의 농도도 높을 테고 그것이 IRP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형태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IRE와 결합할 수 없죠. 이런 상태에서는 mRNA의 자유로운 번역이 일어나서 페리틴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페리틴은 철분하고 결합해서 철분을 감추는 역할을 하니까 free ion, 자유로운 철분의 농도가 감소하게 되죠. 다음은 GCN4 단백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단백질의 합성 또한 그 번역 단계에서 조절이 됩니다. GCN4는 효모의 전사인자인데 이 전사인자가 조절하는 단백질은 아미노산 생합성에 관련하는 그런 단백질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GCN4의 mRNA가 번역을 거쳐서 많이 만들어지면은 아미노산 생합성에 관련된 유전자들을 발현을 시켜서 아미노산이 많이 생산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GCN4 단백질의 mRNA가 번역이 될 때 이 최종 산물인 아미노산이 그것을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피드백 룹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세포 안에 아미노산의 농도가 낮을 때는 GCN4 mRNA가 번역이 되면서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유전자를 조절해서 아미노산을 생산하고 또 아미노산의 농도가 높을 경우는 GCN4 mRNA가 번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아미노산이 번역을 막는 거죠. 막으면 GCN4의 단백질 양도 줄어들고 아미노산 생산도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GCN4의 mRNA에서 어떤 번역 조절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GCN4의 mRNA를 보면 상당히 특이한 방법으로 번역이 됩니다. 첫 번째는 진핵생물답지 않게 GCN4의 mRNA는 폴리시스트라닉 mRNA입니다. 그래서 GCN4를 암호화하는 그런 오픈 리딩 프레임이 있고 그 앞에 업스트림 오픈 리딩 프레임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업스트림 오픈 리딩 프레임에서 번역이 일어나지만 여기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은 특별한 기능은 없습니다. 대신 이 업스트림 오픈 리딩 프레임들은 GCN4의 번역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렇게 이 업스트림 오픈 리딩 프레임에서 번역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번역이 끝나고 나면 이 라지 서브 유닛은 떨어져 나가지만 스몰 서브 유닛은 떨어지지 않고 mRNA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다음 오픈 리딩 프레임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또 하나 또 특이한 점이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 EIF2의 조절입니다. 그래서 EIF2 같은 경우는 한번 번역 개시에 사용이 되면은 라이보점에서 떨어져 나올 때는 GDP를 물고 나오죠. 근데 다시 사용이 되려면 리사이클이 되려면은 GDP가 떨어지고 GTP가 붙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해주는 이 구아닌 뉴클레오타이드 익스체인지 팩터라는 그런 이제 단백질이 있습니다. EIF2 전용으로 작용하는 그런 단백질이 GDP를 떼내고 GTP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 GTP가 붙어 있는 EIF2는 이니시에이터 tRNA하고 이렇게 터너리 컴플렉스, 뭐 우리말로 하면 삼중 복합체 뭐 이런 걸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삼중 복합체가 있어야만 번역에 게시에 사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뭐 정상적인 상태, 세포가 영양분 공급이 충분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세포 안에 아미노산 농도가 높을 겁니다. 이때는 GCN4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죠. 그럴 때 어떤 식의 조절이 일어나느냐, 어떤 식의 번역이 일어나느냐, 이 터너리 컴플렉스가 이제 높은 농도로 존재하면서 이 업스트림 오픈 리딩 프레임들이 하나하나씩 다 번역이 됩니다. 하나하나씩 다 번역이 되면서 GCN4로 나가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업스트림 오픈 리딩 프레임 4번을 통과하고 나면은 이 라이보솜이 완전히 떨어져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GCN4까지 번역이 미치지 않고 끝나버리는 거죠. 반면에 세포가 이제 뭐 영양분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자란다, 스타베이션 상태다. 그러면 세포 안에 아미노산의 농도가 낮을 겁니다. 그러면 GCN4가 많이 필요하겠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GCN2라는 그런 효소가 있는데 이것은 EIF2 알파리 카이네이즈입니다. 그러니까 EIF2의 알파 서브 유닛에 인산기를 붙여주는 거죠. 근데 인산기를 붙여주면은 어찌된 일인지 이 그 GDP에서 GTP로 교환되는 이 반응이 상당히 느려집니다. 이 방법은 이제 그 전반적으로 번역을 조절할 때 상당히 많이 쓰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EIF2의 기능을 떨어뜨림으로써 번역의 속도가 뭐 느려진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터너리 컴플렉스가 잘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EIF2가 GDP에 붙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니시에이터 tRNA도 아미노산이 풍부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미노산이 연결된, 그러니까 메사이온이 연결된 이니시에이터 tRNA도 잘 만들어지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세포 안에서 이 터너리 컴플렉스의 양이 상당히 적습니다. 농도가 낮겠죠. 이럴 때 이제 GCN4의 mRNA의 번역이 일어날 때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 이 업스트림 오픈 리딩 프레임 1번은 번역이 됩니다. 근데 2번, 3번, 4번 이렇게 지나갈 때는 이 터너리 컴플렉스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이 스몰 서브 유닛이 업스트림 오픈 리딩 프레임에 도착하더라도 이 터너리 컴플렉스가 제때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번역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GCN4 오픈 리딩 프레임에 도착해서 할 때쯤 돼야만 그제서야 터너리 컴플렉스가 스몰 서브 유닛하고 결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GCN4의 번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의 세포 내 농도라든지 뭐 이런 것, 그리고 세포의 상태, 스타베이션 상태일 때 GCN2의 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터너리 컴플렉스의 형성을 조절하면서 그것이 GCN4의 번역으로 이어지느냐 이어지지 않느냐 그런 걸 결정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는 이 번역 과정 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 것은 이 mRNA가 절단이 됐을 때입니다. 오픈 리딩 프레임 안에서 절단이 됐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라이보솜이 이제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계속되다 보면은 뭐 이런 일렁게이션이나 트랜스로케이션까지 일어나서 이 절단된 부위가 P 사이트까지 들어갔습니다. 근데 A 사이트는 비어 있고
mRNA에 코돈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번역이 중단이 됩니다. 근데 라이보솜은 이것을 해소할 만한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죠. 이럴 때 작용하는 것이 tmRNA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tRNA의 특성과 mRNA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RNA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tmRNA의 예로 ssRARNA라고 있는데 이 ssRARNA는 tRNA 알라닌하고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 아미노애시드 tRNA 신터테이즈가 알라닌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EFTU하고도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EFTU에 의해서 A 사이트로 이제 이동이 되고 여기서 알라닌이 펩타이드 결합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고 그러면 이제 번역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이 ssRARNA의 mRNA 부위가 또 번역에 사용이 됩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코돈이 다 알라닌을 코딩하고 있는 그런 코돈이기 때문에 단백질에는 알라닌이 계속 붙습니다. 그러다가 스탑 코돈에 도달하면은 번역이 종료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은 폴리알라닌 꼬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포에서는 이런 폴리알라닌 꼬리를 가진 단백질은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서 금방 분해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 볼 문제 상황은 그 넌센스 뮤테이션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오픈 리딩 프레임 안에 스탑 코돈이 생겼을 때 어떻게 세포가 대처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걸 보기 전에 우선 엑손 정션 컴플렉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엑손 정션 컴플렉스는 스플라이싱 이후에 엑손과 엑손이 만나는 부위에 남아있는 단백질들이 다른 단백질들을 불러 모아서 엑손 정션 컴플렉스를 만들죠. 그래서 이 mRNA는 이제 그 세포질에서 발견되는 mRNA인데 아직 한 번도 번역을 거치지 않은 mRNA입니다. 엑손 정션 컴플렉스가 그대로 다 붙어 있죠. 근데 여기에 번역이 한 번만 일어나면 라이보솜이 이 mRNA를 지나가면서 엑손 정션 컴플렉스를 다 떨어뜨려 버립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죠. 근데 만약 이 넌센스 뮤테이션에 의해서 스탑 코돈이 mRNA 중앙에 생겼다. 이런 경우는 넌센스 미디에이티드 데케이라는 그런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 과정을 순서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 스탑 코돈, 그러니까 뮤테이션으로 스탑 코돈이 된 부위에 라이보솜이 도착하면은 번역의 종료가 일어나면서 라이보솜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이 스탑 코돈 뒤에 있는 엑손 정션 컴플렉스는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엑손 정션 컴플렉스가 그 다음 하는 일은 UPF1, 2, 3 이런 단백질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들이 하는 일은 이 디캐핑 엔자임이라든지 또 디아데닐레이팅 엔자임이라든지 이런 효소들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디캐핑 엔자임은 5' 캡을 떨어뜨리고 디아데닐레이팅 엔자임은 폴리 A 테일을 제거하고 그러고 나면은 이 5' to 3' 엔도뉴클레이즈가 작용해서 이 5' 캡이 있던 부분부터 쭉 잘라나가기 시작합니다. 또 반대쪽에서는 5' to 3' 엑소뉴클레이즈 기능이 있는 이런 엑소점이 작용해서 반대쪽에서 잘라 들어오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mRNA가 완전히 분해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nonsense mediated mRNA decay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 다음 문제 상황은 mRNA에 스탑 코돈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세포가 non-stop mediated decay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처를 합니다. 이 스탑 코돈이 없기 때문에 라이보솜은 번역을 계속 해나갑니다. 3' UTR도 번역이 되고 폴리 A도 번역이 됩니다.
이 AAA 코돈 같은 경우는 라이신을 코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폴리라이신의 꼬리가 붙은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라이보솜이 중지를 하는데 여기서도 스스로 해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HBS1이나 DOM34 이런 단백질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HBS1은 GTP하고 결합할 수도 있고 또 DOM34를 A 사이트로 운반해 가는 거죠. 그 다음은 이 팩터 바인딩 사이트하고 HBS1이 상호작용을 해서 GTP를 GDP로 분해합니다. 이때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라이보솜은 해체가 되고 또 이 HBS1이나 DOM34가 엔도뉴클리에이즈를 불러들여서 mRNA를 자릅니다. 자르고 나면 엑소솜이나 다른 분해 효소가 mRNA를 분해하죠. 그리고 이 단백질도 비정상적인 단백질이죠. 폴리라이신 꼬리가 붙어 있는데 이것만 또 전문으로 분해하는 그런 분해 효소 프로티에이즈가 있어서 단백질도 분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노고 미디에이티드 데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반응은 언제 일어나느냐? 라이보솜이 멈칫거릴 때 일어납니다. 라이보솜이 멈칫거리는 이유는 한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RNA에 독특한 2차 구조가 생겨서 그 2차 구조가 잘 풀리지 않음으로 해서 라이보솜이 좀 멈칫하는 그런 경우죠. 두 번째 원인은 코돈의 조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돈을 보면 어떤 코돈은 거기에 대응하는 tRNA가 많아서 그 A 사이트가 금방금방 채워지는 그런 코돈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코돈은 거기에 대응하는 tRNA가 많지 않아서 A 사이트가 금방금방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코돈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경우 tRNA가 많지 않은 그런 코돈이 여러 개 연속이 되어 있으면 그때 라이보솜이 좀 멈칫하겠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라이보솜이 멈칫거리면 노고 미디에이티드 데케이가 일어나는데, 그 과정은 HBS1과 DOM34가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팩터의 작용으로 인해서 mRNA도 분해되고 라이보솜도 해체가 되고, 근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은 불완전한 단백질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뭐 폴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뭐 그런 이유로 인해서 금방 분해가 될 것입니다. 예, 이상 핵심 단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